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음의 방홍시여라는 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제목, 의미 어떤 건가 한번 보시죠. 방은요 여러분, 쫓겨날 방자예요. 쫓겨나다 라는 뜻이고, 왜 방출되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쫓겨나는 거고요. 옹은 늙은이 옹자예요. 그래서 방홍하면 쫓겨난 늙은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쫓겨났느냐? 네, 조정에서 쫓겨났어요. 이 신음은 선조가 굉장히 총애하던 그런 신하였거든요. 그리고 이 선조가 뭐 역사 여러분 얘기하면 복잡한데 아무튼 후궁에게서 이제 광해군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적자죠. 왕비에게서 굉장히 나이 들어서 얻은 왕비에게서 영창대군이라는 이제 적자가 나오잖아요. 적자에게 계승이 왕위가 계승이 되는 게 이제 적통성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 핏줄에 제대로 전수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조선 가부장제하에서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이랑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영창대군이 적자인데, 그러니까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인 거지. 근데 광해군은 이미 세자로서 임진왜란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기도 했고, 광해군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영창대군에게 굉장히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선조가 죽으면서 영창대군을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맡겼던 그런 신하가 신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선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광해군이 결국은 왕이 됐죠.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영창대군이라는 존재는 눈의 가시였을 거고,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이니까. 그리고 그 영창대군을 직접 부탁받았던 신음이라는 이런 신하들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겠지. 그래서 결국 광해군을 옹이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조정에서 쫓겨나게 돼요. 영창대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신음도 이렇게 김포라는 곳에 김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정에서 쫓겨났을 때 그 자연에 응거하면서 썼던 시가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방홍시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총 30수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시여라는 건 여러분 여기 시조라고 지금 써놨죠. 그러니까 방홍시여 작품 제목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조정에서 쫓겨난 늙은이의 시조다, 이렇게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갈래를 여러분, 우리가 이 방홍시여를 연시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작시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학계에서 의논 중이래.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 2022년 수능을 대비하는 EBS 교재에서는 이 방홍시여를 연작시조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 여기 적어놨어요. 겨울, 봄, 여름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기본 틀로 해서 30수의 시조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인 연시조에서 보듯이 작품 전체가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시조라고 하면 앞의 수와 뒤의 수가 아주 긴밀하게 인과적인 고리를 타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연결성, 그 유기적인 아주 긴밀한 연결성이 이 30수의 시조에는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시조로 작정을 하고 작가에 의해서 처음부터 1수부터 30수까지 쭈루루룩 지어졌던 게 아니고, 그냥 간간히 한 수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생각이 나면 한 달 반 정도 뒤에 또 한 수를 쓰고, 그렇게 썼던 것들을 좀 묶었어 라고 연작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유기적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작시조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내가 시조를 썼어, 한 수를. 그런데 어떤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나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노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 수를 썼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각 수의 주제가 아주 긴밀하게 엮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지 못하고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 거지. 선생님이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이가 느끼는 삶의 정취. 뭐 이거를 자연 친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드러내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님을 향한 그리움, 이때의 님은 임금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군 지정을 드러내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정에서 쫓겨났잖아. 속세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단 말이지.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근심, 요런 총 3가지 큰 주제로 노래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반적인 내용 정리했고요. 자, 이제 본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나와 있네요. 산천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 있구나. 자, 눈이 펑펑 내렸어. 그래서 길이 묻혔어요. 길이. 시비를 열지 말아라. 시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살인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살인문은 뭐냐면 여러분 초가집이 있어. 초가집은 이렇게 집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초가집을 띠집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짚을 엮어서 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얹어가지고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띠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띠집에는, 이 초가집에는 어때? 울타리가 이렇게, 또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죠. 요게 뭐가 되냐? 요게 살인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시비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 얘기야. 시비를 열지 말아라. 날 찾을 리가 누가 있겠는가. 밤중에 한 조각의 밝은 달이 그것이 내 친구인가 하노라 라는 첫 번째 수를 보셨습니다. 자, 세상과 소통의 통로가 되는 시어가 2개가 나온 거야. 길이랑 문이랑. 살인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길,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고, 살인문도 어때? 이렇게 열면 세상과 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지. 둘 다 연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된 속성이 나왔어. 어떤 공통된 속성이 나왔어? 돌길은 묻혀 있고 시비는 열지 말래. 돌길은 눈으로 막혔고 시비는 화자 스스로가 닫아 걸었죠. 그러면 눈으로 막혔다는 거, 돌길이 눈으로 막혔다는 거 단절. 그런데 이건 외적 요인이 됐어. 외부에서 못 가게 한 거지. 돌길을 나가지 못하게 눈으로 막았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이건 화자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로 일어나는 외부 상황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살인문은 어떠냐면 화자 스스로가 닫아 걸었죠. 그래서 요것도 단절인데, 세상과 단절된 거지, 화자가 있는 공간이. 근데 요거는 내적인 요인이다. 화자 스스로의 의지 가 있었다. 이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이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구나,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단절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걸 하나를 잡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선조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나 응거하게 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화자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네, 여기 종장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에 응거함으로써 자족감을, 자기 스스로 자족이 뭐야?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날 찾으리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날 찾지 않을 테니 나는 살인문을 닫아 걸겠어. 나 스스로도 세상과 거리를 둘 거야. 이랬지만 굉장히 쓸쓸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런 고독한 처지에 놓인 스스로를 위안 삼기 위해서 뭐를 친구로 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달을 친구로 삼고 있구나 라는 거, 자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종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달을 보고 뭐라고 했어? 친구라고 불렀네? 사람처럼 대하고 있구나. 의인법 쓰였다. 네, 자연물을 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런 표현법도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종결어미는 뭐가 쓰였어요? 뭐뭐 노라 라는 종결어미 뭐다? 영탄적 어조다.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이 노라, 쌤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 노라, 구나,
도다.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감탄형 종결어음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감정을 폭발시킬 때 사용하게 되는 감탄형 종결어음이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고 가십니다. 세 가지 뭐? 구나, 노라, 도다.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 무슨 어조를 만든다? 감정을 폭발하는 어조,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이 종결어미 말고도 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 영탄적 어조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감탄사. 아시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느낌표. 서리적 표현, 여러분, 서리적 표현도 종결어미 자체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써요. 감탄형 종결어미가 아니고 질문하는 형태니까. 그렇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서리법이라는 건 뭐야? 자기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강화시키기 위한 표현법이 서리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리적 표현도 사용하게 되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혹격조사 중에 이어 이시어도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혹격조사라는 건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말 뒤에 붙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이시여 라고 말했을 때 그 감정의 진폭이 강한 게 어느 쪽이냐 이거지. 혹격조사 중에서도 이시여 이런 게 감정의 그 증폭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얘네들도 뭘 만들어낸다?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이거 너무 중요해. 문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억하고 가시고요. 여기서 일수에서도 그것이 벗인가 하노라, 노라에서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냈어 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세상과 단절된 화자가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찾고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는 일수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수 보시죠. 3수 나왔습니다. 초목이 다 매몰한 재. 초목, 풀과 나무가 다 매몰되다. 매몰되는 거는 파묻히는 거죠. 뭐에 파묻혔을까? 일수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직은 겨울인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고전 시가에서 매몰되다 그러면 보통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눈에 파묻힌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풀과 나무가 다 파묻혔다라는 건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때? 소나무, 대나무, 송주, 소나무, 대나무만 푸르러요.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올 거 뻔하다. 그지? 특히 대나무, 소나무도 마찬가지지. 자, 여러분 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사군자가 떠올라야 돼. 사군자 뭐가 있었죠?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있었잖아요. 요 사군자는 이 혹독한 겨울의 날씨에서도 자기의 색깔을 바꾸지 않거나 오히려 그 혹독한 계절에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이걸 한자어로 뭐라 그래? 지조 혹은 절개라고 이야기해요. 네, 혹을 상징하는 거. 요게 이 사군자의 뭐 덧붙여서 기억하고 가야 된다. 소나무를 덧붙여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 5가지의 사물들은, 자연물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근데 그게 다 나온 거지. 소나무, 대나무만 푸르러 있구나. 변하지 않았어, 자기 색을. 지조절개 얘기하겠구나. 그거지. 풍상이 섞어서 치는데, 풍상 섞어서 치고 있어? 여러분, 풀과 나무를 다 파묻어버리는. 풍상이 막 섞어서 치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고 시련을 상징하게 되겠죠. 그런데 너 무슨 일로 혼자 푸른가? 너가 가리키는 거 뭐? 송죽이구나. 의인법 쓰였겠구나. 그치? 혼자 푸르른가? 그랬더니 두어라. 몰라. 물어보지 마. 내 성이여니. 성은 천성. 하늘이 부여한 내 본성이니 물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삼수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초장에 대립 이미지 나왔어. 초목은 눈에 파묻혀 있고 송죽은 푸르름을 유지해서 이때의 초목은 마이너스, 송죽은 플러스로 대비가 됐습니다. 자, 관습적 상징물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뭐다? 변함없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지조절개라는, 지조와 절개, 충절이라는 이 상징물의 속성을 강화하는, 부각하는 계절적인 배경이 뭐다? 풍상이다. 함축적인 의미,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겠다라는 거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종장을요, 여러분 별표하고 가세요. 화자를 좀 나누어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 가혹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푸른색을 바꾸지 않는 송죽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이 있었어. 초장 종장에. 그런데 각각의 천성이 있을 뿐이니 궁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나무가 색을 바꾸고 파묻혔어? 그 나무의 성이고 천성이고 그렇게 다 파묻혀 있는데 혼자 막 푸른색을 막 빛내고 뽐내고 있어? 그것도 하늘에 부여한 본성이야. 그러니 궁금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종장의 화자는 누가 되는 거야? 종장의 화자는 그래서 초, 중장의 화자와 동일하다. 그냥 자문자답한 거야. 응? 어떻게 이렇게 푸르지? 아이, 천성이 그러니까 물어 뭐해. 그냥 각각의 본성일 뿐이지 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 화자가 종장에서 어떻게 홀로 색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종장에서 송죽이 답을 하는 거야. 송죽이. 그것이 내 천성일 뿐이니 묻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종장의 화자는 송죽이 되고 표현법은 자문자답은 안 돼.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야 되거든. 여기에서는 화자가 물어보고 그리고 송죽이 답했어. 대화체가 되는 거죠. 대화체가 되면서 문답법이 쓰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15번도 별표입니다, 여러분. 시조에서 두어라 있죠? 이 두어라는요, 감탄사의 기능을 해요. 감탄사의 기능. 감탄사가 무슨 기능을 하죠? 시상을 또는 정서를 집약하고 마무리 하는 기능, 또 전환하는 기능. 요 세 가지의 기능. 전환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시조종장의 감탄사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한다. 두어라는 그런 감탄사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였는데 차이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에 여기 너 무슨 일로 혼자 푸르니? 라는 건 질문한 거야. 어떻게 혼자 푸른 거야? 왜 혼자 푸르지? 무슨 일로 혼자 푸른 거야? 질문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서의 의문형 종결어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장에 물어 무엇 하겠는가? 뭐뭐하리. 이거는 정서를 부각하는 서리법으로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야. 차이 아시겠죠? 두어라, 내 천성이니 물어 무엇 하겠니? 라는 얘기는 대답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야. 너 묻지 마. 물어서 뭐해? 묻지 마라. 라는 자기의 어떤 정서, 태도를 부각하고 싶어하는 서리법으로서의 의문형 종결어미라서 둘 다 의문형 종결어미이지만 성격이 달라.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체크하시죠. 자, 종장에 내포된 정서 그럼 뭐야? 이건 예찬이겠다. 뭘 예찬하는 거야? 송죽의 지조, 절개를 예찬하는 정서가 나타났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삼수에 드러나는 자연의 성격은 일수랑은 좀 달라. 일수에서 자연물 이거 일편명월이 내 친구야 했을 때는 친화적 대상으로서 자기 친구고 자기가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송죽 같은 경우는 본받음의 대상,
교훈적인 대상, 바람직한 삶의 형상으로서의 의미를 좀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훨씬 강한 건 어느 쪽? 삼수가 상징성이 훨씬 강하고 화자가 그 송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느꼈겠지. 아, 나도 저 송죽처럼 어떤 풍상이 섞어치더라도 나의 어떤 마음을 변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면서 송죽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수의 자연과 삼수의 자연은 성격이 굉장히 달라 라는 것도 별표 체크해 놓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육수에는 그렇게 뭐 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젯밤에 눈이 온 역시 여전히 육수도 겨울이다. 그지? 눈이 온 후에 달이 따라와 비추었다. 여러분 여기 조차 기본형이 좋다고요. 요거는 따르다라고 해석하시는 단어예요.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하세요. 달이 따라와 비추었다. 눈이 온 후 달빛이 맑음이 끝이 없구나. 자, 달빛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너무 막대. 끝없이 막대. 플러스다. 그지? 그런데 어떻다? 어찌하여 천말 부으는 천말 하늘의 끝에 부은 떠다니는 구름은 오락가락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났어. 자, 대비되는 이미지 나왔어. 천 하늘 끝에 떠다니는 구름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아우 짜증나. 기분 나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대비되는 이미지 두 개 골라라. 그러면 달빛 플러스 천말부 마이너스 이렇게 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저자가 양반임을 고려할 때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육수의 자연물은 굉장히 상징성이 또 강하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달빛은 첫 번째, 속세와 대비되는 맑은 자연의 의미를 그냥 가질 수 있겠다. 더러운 속세와 대비되는 맑은 자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달은 여러분 임금 상징어잖아. 임금 상징 자연물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먼저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하늘이 있었고 하늘의 광채들은 모두 다 임금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양반시가에서 뭐 있었죠? 불러보세요. 해, 달, 별, 그리고 가장 크게 빛나는 별 뭐? 북극성. 해와 달을 한자어로 1월, 별을 한자어로 성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양반시가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놓으면 여기 맑은 달빛을 우리가 임금의 은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치? 이런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말분 하늘 끝에서 막 자꾸 이렇게 깐족대면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 뜬구름은 뭐다? 맑은 자연과 대비되는 더러운 속세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달빛이 임금의 은총을 상징한다면 그 은총을 가리려고 하는 구름이 간신을 왜? 광채를 구름이 이렇게 오면 광채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신을 상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20번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를 좀 나눠볼 수 있겠구나. 그죠? 달빛에 대해서는 너무 맑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찬하고 있고 천말 부은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혹은 걱정의 정서. 쟤 하늘 끝에서 저렇게 알짱거리고 있는데 저 임금 옆에 저 빛을 가려버리면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의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육수 끝났습니다. 그 다음 팔수입니다. 석가래가 기나 길든 짧든 기둥이 기울든 트나 틀어졌든. 자, 여기 뭐 쓰였어? 대구 쓰였다. 그죠? 유사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유사한 문장구조 혹은 문장구조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구법. 또 길다 짧다 기울다 틀어지다 요걸 모두 다 두 개가 이렇게 대조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어. 석가래나 기둥이라는 건 집의 구조물이죠. 집의 구성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길든 짧든 기둥이 기울었든 틀어졌든 수감목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모옥이라는 이 모가요, 여러분 띠모자야, 띠모자. 집, 옥자고요. 그래서 모옥은 아까 선생님이 초가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띠집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자어로 모옥이라고 합니다. 초가집인 거죠, 초가집. 작은 줄 웃지 마라. 웃는 주체 뭐야? 세상 사람들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비웃고 있는 거야. 뭐라고? 쟤는 몇 칸 한다는 초가집에 살아. 아우, 저기 석가래가 뭐 저렇게 길어. 혹은 이렇게 짧아. 또는 기둥이 저긴 기울었네. 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막 비웃는다는 거지. 그런데 비웃지 말아라. 말아라. 무슨 영어미? 명령령 종결어미 쓰였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 비웃지 마. 그렇게 말했어. 어집어 감탄사입니다. 만산의 나월이. 네, 산에 가득 자란 덩굴풀에 비친 저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자연이 저 아름다운 달빛이 다 내 거야. 그러니 너네 너너너 비웃지 마. 너네 참 날 모르는구나. 이러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초장, 대조도 있었고 길다 짧다 이런 거. 대구,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구조가 좀 비슷하다. 그죠? 대구를 통해 석가래와 기둥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속성을 표현했다. 그 얘기죠. 자, 수감모옥은 고전 문학에서는 별표 체크하십니다.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 공간입니다.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일단 가난을 상징한단 말이지. 그지? 초가집이라는 거. 기와집, 궁궐 하면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가난한 일단 가난한 집이 수감모옥이 될 텐데 보통 양반시가에서 이 수감모옥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만족감을 누리는 안분지족의 정서랑 그대로 연결되는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라. 그 얘기입니다.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와 연결된 공간 다시 정리 뭐다? 초가집이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수감모옥이 작다고 비웃지만 난 수감모옥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그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맥락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별표, 요거는 5개 하셔야 돼요. 요건 좀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고전문학에서 안분지족을 드러내는 삶의 공간은 초가집인데 그렇다면 그런 안분지족과 관련되어 있는 맥락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보리밥 같은 거 먹어. 쌀밥 안 먹어. 보리밥 같은 거 먹으면서 반찬 몇 개? 하나. 나물 하나. 이렇게 넣고 먹는 거. 그것도 안분지족이랑 연결이 되는 맥락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막걸리에 안주 하나. 안주 절대 2개 있으면 안 돼. 딱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막걸리를 다른 말로 탁주라고도 하고 박주라고도 하고 촌주라고도 하고 집집마다 빚을 수 있는 술이었단 말이에요. 거친 술인 거지. 그런 술에 안주 하나 있으면 그래놓고 즐기고 있으면 이것도 안분지족으로 연결해라. 또는 밥만 먹어도 돼. 반찬 필요 없대. 밥만 먹어도 나 너무 좋대. 그러고 있으면 안분지족으로 연결해라.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다? 수감모옥이다. 띠집이라고도 하고 초가집이라고도 하고 초당이라고도 하고 모옥이라고도 하고 모제라고도 하고 옥이나 제는 모두 다 집이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초가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기억하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양반시가에서는 안분지족으로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놓고 가십니다. 자, 어제보는 감탄사. 종장에서 투어라랑 같죠.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거나 마무리하는 기능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수감모옥에서 석가래도 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기둥도 막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집에서 살아가지만 화자가 느끼는 정서. 만산나월이 다 내 거야. 네, 자족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자족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이 감탄사 뭐 있었어? 어주버 있었고 감탄형 종결어미 뭐뭐 놀아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조가 나타났다. 영탄적 어조 역시 나타났다라는 거 팔수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자, 14수로 이제 갔습니다. 10이 없은 후이라 영욕이 다 불관타. 자, 요거는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10이라는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못되었고 이걸 따지는 거야.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그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보니 영욕이 영광과 치욕이 다 불관타, 다 관계없는 것이로구나.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막 이런 걸 싸우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떨 때는 막 내가 틀린 사람이 돼서 나를 막 쫓아내, 조정해서 쫓겨나, 그럼 굉장히 치욕스럽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가 초장에 나왔다. 됐죠? 금서를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검은 고와 책을 다 치워버렸으니 이 몸이 너무나 한가롭구나. 검은 고와 책이라는 건 양반 문화의 거의 전유물 같은 거죠. 양반들이 문화를 즐길 때 그것들이 검은 고와 책이었고 굉장히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양반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야. 문화의 대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다 치워버렸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 한가해. 백구야. 아유, 백구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구. 이따가 쌤 설명할게요. 백구야. 기사를 잊음은 너와 낸가 하노라. 기사라는 건 여러분 욕심을 잊은 것을 말해요. 욕심을 잊고 사는 거 너이고 나인가 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 이제. 심지어는 막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학문에 대한 욕심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래서 너와 내가 욕심이 없다는 점에서 같다. 난 자연이고 너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 14수입니다. 자, 시비가 없어졌다라는 거, 관직에서 물러나와서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없는 마음의 자유를 얻은 상태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백구별표입니다. 백구. 그러다 보니 백구와 내가 욕심을 잊고 살아가. 시적 기능. 백구야 불렀네. 인격화된 청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쓰이게 되는 거야? 말 건네는 어조가 쓰이게 되죠. 백구야의 이 야가 뭐예요? 호격조사.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어. 누구누구야? 철수야? 영희야? 이름을 불러. 광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다음 쌤이 뭐 하게 돼? 말을 건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부른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청자가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무슨 어조가 만들어져?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 말을 건네야 돼. 그러니까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을 부른 대상이 뭐야? 자연물이야. 백구, 흰 갈매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이 백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청자가 아니라 인격화된, 의인화된 청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그 인격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화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 뭐다? 너와 내가 욕심을 잊었다는 점에서 같아. 무라일체의 정서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 무라일체 뭐예요? 사물과 내가 일체, 하나다 라는 거죠. 그런 무라일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백구거든요. 그 양반 시가에서의 백구가 나타났다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 무라일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거의 90% 정도 무라일체 소재로 활용되는 게 백구인데, 이 신음 또한 자기 시가에서 그걸 활용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4수에서 나타나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이 뭐냐? 자연 속에서 기사를 잊은 거지. 욕심을 잊고 살아가는 거, 요거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중요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17수로 넘어가 봅시다.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한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절기를 24개로 나눠놨는데, 한식은 봄비가 막 내리고 나서 막 이렇게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4월 초순경을 말한대요. 그렇게 한식에 비가 오고, 그리고 났더니 봄빛이 막 푸르른 빛이 쫙 나갔어요. 생명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정한 감정이 없는 화류, 꽃과 저 버드나무도 때를 알아서 피었어요. 역시 때를 알아. 봄이 온 걸 알아서 피었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객관적 자연은 어때? 대단히 플러스야.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님은 양반시가에서의 님, 양반시가의 님은 뭐 상징? 임금 상징이다. 여기 선생님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임금 상징이다. 그래서 님을 향한,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왜 그님은 가고 오지 아니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그려내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인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자연의 플러스와 인간의 마이너스를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사의 비극성을 강화하는 표현 기법이 사용이 됐구나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번에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 못 쓰였다. 성경우정 쓰였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지고 감정이 없는 꽃과 버드나무마저 때를 알아 피어있다라는 건 외부 전경을 본 거잖아. 외부 전경을 묘사했으니까 앞부분에서 초중장에서 경치를 묘사했으니까 이게 선경이 돼. 앞선자입니다. 종장에서 그리고 내 님은 가고 오지 않아. 후정 뒷부분에서 자기 정서를 드러냈다. 성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현법 네, 확인하셨고요. 됐죠? 그래서 영군지정을 드러내는 17수의 내용도 확인했고 이번에는 계절은 바뀌었구나 여러분. 봄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8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어. 꽃이 피었네. 역시 봄이다. 부용당반은 여러분 각주로 의미가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는 해석 테스트에 안 넣었어요. 그냥 검은색으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부용은 연꽃이란 뜻이야. 연꽃이 피어있는 저 연못가를 향해 수정염을 걷어두고 염은 발이야. 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 발 아니고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커튼 대신 이렇게 쳐놓는 거. 구슬로 이렇게 쳐놓는 거 있잖아. 이렇게 싹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중국집 같은 데서 보는 발 같은 거. 근데 그 중국집에서 보는 발은 그냥 일반 구슬이었다면 이건 수정으로 만든 발이니까 고급진 발이겠지.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 하노라. 감탄형 종교럼이 영탄적어조 또 보였다.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 누구가 누구겠어? 와, 임금이겠구나 라는 거. 너무너무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 18수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17수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너무 아름다운 봄날에도 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19수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요거 뭐야? 네, 40번 선생님 정리해놨어. 음성상징어예요. 그 중에서도 의성어죠. 빠스락 소리니까. 네, 대단히 생생한 느낌을 줘요. 왜? 청각 이미지를 다 자극하니까. 창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 그래서 님이 왔나? 하고 일어나 보니 해란 희경 난초가 자라난 저 지름길 저 좁은 길에 낙엽이 무슨 일인가. 낙엽이 떨어졌구나.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낙엽길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났었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어즈버 감탄사다. 유한한 간장이 내 간과 창자가 유한해.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이가 정해져 있는 짤막한 그 간장 창자가 다 끊어질 것만 같아. 노라 감탄형 종결 어미 나왔습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자극이 있었어. 바스락 소리가 난 거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그 착각을 불러일으킨 감각적 자극을 표현해주고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확 나갔죠. 일어나서 보니까 뭐였어? 님이 온 게 아니라 낙엽이었어.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대상이 되는 거죠. 낙엽은. 그럼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기대감. 낙엽이었어? 실망감. 정서의 급격한 전환 보였고요. 그러니 얼마나 님을 그리워했고 님인 줄 알고 나갔을 때 낙엽인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지가 훨씬 더 우리한테 극적으로 다가오죠. 급격한 전환이었기 때문에 됐죠. 종장에 나타난 정서 뭐예요? 간장이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 그리움의 정서를 굉장히 부각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자. 17수 님을 향한 그리움, 18수 님을 향한 그리움, 19수 님을 향한 그리움. 자, 17수부터 19수까지는 영군 지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6수랑 29수, 우리 2022년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죠. 보십시다. 꽃이 지고 속잎이 나니 잎이 났어요, 여러분. 꽃은 졌잖아. 그러면 계절은 뭘로 바뀐 거야? 여름으로 바뀐 거야. 시절도 변하였다. 계절이 변하였다. 풀 속의 푸른 벌레는 나비가 돼서 날아다닌다. 계절이 바뀌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보이죠? 느껴지시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뉘라서 누가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가, 조화를 부려 변화무쌍함을 이루어내는가. 네, 예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구나.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어가는 자연을 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 자연의 그 변화무쌍한 그 조화로움, 그 변화가 너무 신기한 거지. 꽃이 딱 졌는데 거기서 잎이 막 빠르빠르 나오고 있고, 또 풀 속에 푸른 벌레였던 게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니까 와, 너무 신비로워,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중인 거죠. 화자의 눈에 비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시어 뭐다? 조화다, 조화. 이 조화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다? 만물을 기르고 변화시키는 대자연의 신비다. 그 대자연의 그 변화 앞에서 화자는 너무나 경탄하고 있구나라는 거 26수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29수로 가면요. 이 경탄의 정서가 또 굉장히 씨름의 찬성 정서로 바뀌어 있어. 한번 보십시다. 노래를 만든 사람, 삼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생기다.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 아무거나 해석하시면 됩니다. 맥락 맞추어서. 자, 여기는 노래를 삼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할샤, 하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고요. 많다로 해석하거나 크다로 해석하는 단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서 풀었던가. 말해도, 이르다는 말하다야. 말해도 다 못 말해서 불러서 시름을 풀려 했던가. 노래를 불러서 시름을 풀려 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무엇을? 노래를 불러보리라. 목적어 생략된 거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초장과 중장에 화자의 추측이 담겼어. 내용을 정리해보면 노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다? 시름을 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노래는 그래도 가락도 있고 흥얼흥얼 하다 보면 시름이 좀 잊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화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장에서 그 추측 끝에 화자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야. 걱정과 시름을 좀 잊고 싶어. 그러려면 나도 노래를 불러볼까? 노래를 불러서 풀릴 거라면 나도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구나. 그 노래가 바로 뭔 거야, 여러분? 시조인 거지. 그래서 신음이 신음이라는 이분이 방옹시어를 지으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29수.
됐죠? 자, 48번 별표하시고요. 각 장을 좀 연쇄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연쇄법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9수의 각각의 초장, 중장, 종장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선생님 거기 정리해 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초장에 씨름이 많기도 많구나 그랬어. 그래서 여기 씨름이 많기도 많아 생략하고 씨름이 많아 이렇게 초장과 중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초장의 마무리랑 중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말해도 다 못 말해 불러서 풀려고 했던가 풀려 했던가 그리고 종장에서 그걸 다시 이어받아서 풀릴 것이면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쇄법이 사용이 됐다라고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장의 마지막 구가 다음 장의 첫 구로 연결되는 연쇄적 구조가 보이고 있는 게 29장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뭐다? 방홍시어다. 방홍시어.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이미 전체적인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 이렇게 주제가 조금씩 조금씩 크게 세 부류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연시조로까지는 안 보고 연작시조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 잘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음의 방홍시어라는 조금 조정에서 쫓겨나고 나서 김포에서 유배하면서 은거하면서 지어졌던 시조, 연작 시조라고 EBS에서 정리해 놓고 있는 시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